30년. 한 여자가 거짓말 속에 갇혀 산 시간이에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 그 아이는 남편의 혼외자였어요. 출산실에서 바꿔치기 된 아기. 사산된 내 아들 대신 품에 안겨진 남의 핏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20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1막 방콕의 악몽. 30년 전 1994년 태국 방콕. 비행기가 방콕 돈무안 공항에 착륙했어요. 임신 9개월 만삭의 복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 상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몸이 무거운데 해외여행을 와도 되는 걸까요? 상도는 복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이 태어나기 전 마지막 여행이잖아. 출산 예정일까지 아직 4주나 남았으니 걱정 마.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복희가 알지 못하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방콕 시내 호텔에 여장을 푼 지 사흘째 되던 날, 복희는 새벽에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여보. 진통이었어요. 상도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복희는 진통 속에서도 물었어요. 여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은요? 걱정 마. 내 친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야.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니까 안전해. 택시가 도착한 곳은 방콕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복희는 불안했어요. 여보, 여긴 너무 낙후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가요. 하지만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복희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상도 씨, 오랜만이에요. 상도는 그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준비 다 됐죠? 물론이죠. 복희는 그들의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진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분만실로 옮겨진 복희. 난산이었습니다. 아기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복희는 대량 출혈을 시작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복희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사산입니다. 의사의 차갑고 짧은 선언. 복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상도는 분만실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상도는 산부인과 원장을 복도 구석으로 불렀어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도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계약금이고 일이 끝나면 같은 금액을 또 드리죠.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생 기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끗하게 조작해요. 오늘 밤 12시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면 돼요. 사산된 아이는요? 상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화장해서 없애요.
애초에 태어나지 않은 거로 하는 거야. 그날 밤 11시 산부인과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들어왔어요. 민정아였습니다. 상도의 내연녀이자 그 아기의 생모였어요. 힘들었어. 상도가 민정아를 맞이했습니다. 민정아는 피곤한 얼굴로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이래도 돼? 5억이야. 약속했잖아. 민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기를 상도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이 애가 알게 되면 평생 모를 거야. 상도는 아기를 받아들었어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출생 기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산모는 박복희로, 아버지는 김상도로 등록하면 되죠? 그렇게 해요. 민정아는 돈 가방을 받아들고 조용히 산부인과를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산부인과 소각로에서 작은 관 하나가 불에 탔습니다. 복희가 진짜로 낳았던 아기. 그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 없는 아기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상도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렸어? 많이 놀랐지? 제 아기는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도는 환하게 웃으며 옆에 있던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기 있어. 우리 아들.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기가 살아있어요? 당연하지. 건강하게 태어났어. 당신이 출혈이 심해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던 거야. 상도는 아기를 복희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줬습니다. 복희는 아기를 보며 흐느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도윤이.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상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잘했어, 복희야. 이제 우리 아들 잘 키우면 돼. 복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은 아기가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진짜로 낳은 아이는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복희의 30년 지옥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2막 30년 후에 진실 폭탄. 2024년 서울. 30년이 흘렀어요. 복희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에게 주름과 흰머리를 주었지만 더 깊이 새긴 것은 지친 마음이었어요. 복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상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누이 정숙이 오는 날이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새언니, 이게 뭐야? 거실에 먼지가 있잖아. 정숙은 손가락으로 장롱을 쓱 문지르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다시 닦을게요. 휴, 애 하나 낳은 게 무슨 공이라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상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오늘 도윤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대. 저녁 준비 잘해둬. 네, 여보. 복희는 언제나 그랬듯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윤, 복희가 30년 동안 온 생명을 다해 키운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성진그룹 기획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공한 아들. 복희의 유일한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복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200억 원이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남편이 30년 동안 빼돌려 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8시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응급실이야. 복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도윤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 복희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도윤은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들 괜찮아. 엄마 왔어. 복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담당 의사가 CT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급성 심부전이에요.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복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장 이식이요? 네. 생체 이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중에 기증 의사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복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건 조직 적합성 검사와 전반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연세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아들 살려야죠. 의사는 복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조직 적합성이 괜찮습니다. 수술 진행 가능합니다.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도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복희가 우연히 봤어요. 복희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상대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좀 이상합니다. 상도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문제없는 걸로 처리해 주시오. 하지만 HLA 타입이 너무 다릅니다. 이건 명백히. 그래서 돈을 드리는 거 아니요. 이 일만 해주면 당신 도박빚 내가 다 갚아주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아들의 수술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했습니다. 2주 후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복희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복희는 도윤을 떠올렸어요. 우리 도윤이 엄마 신장 받고 꼭 건강해져라.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복희의 신장 하나가 도윤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복실에 누운 복희는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내 아들 살았다. 그걸로 됐어. 하루가 지나고 복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복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구석 비상계단 쪽에서였습니다. 상도와 정숙의 목소리였어요. 복희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오빠, 이번에도 의사 돈으로 막았지?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하는 거 이제 익숙하시네. 정숙의 목소리는 비웃음 가득했어요. 30년 전 방콕에서 해봤으니까. 그때도 원장한테 얼마 먹였는데 복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복희 그 멍청이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지가 낳지도 않은 새끼한테 신장까지 떼준 바보년. 정숙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괜찮아. 저 여자 회복실에 있는데 뭘. 그나저나 신탁 자금은 언제 다 빼돌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복희 명의로 된 거 다 내 계좌로 옮기는 중이야. 복희는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낳지도 않은 아이. 30년 전 방콕. 유전자 검사 조작. 신탁 자금. 단어 하나하나가 복희의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복희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내가 도윤이를 낳지 않았다고? 복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어요. 30년. 30년 동안 자신이 품고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다니. 그럼 내가 낳은 아기는 어디 있는 거지? 복희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도 복희는 그저 돌아누워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방콕에서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흐릿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낡은 산부인과 일주일 동안의 공백, 눈을 떴을 때 품에 안겨진 아기, 그리고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우리 아들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30년짜리 거짓말. 복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옆구리 수술 자국이 쑤셨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확인해야 해. 정확하게.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신탁 상속을 하나씩 쳤어요. 그리고 한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노석균 법률사무소. 복희는 핸드폰을 꼭 쥐고 다짐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 내 인생이 뭐였는지 내가 알아야 해. 그날 밤 복희는 더 이상 예전의 박복희가 아니었습니다. 제3막 무너지는 세계. 퇴원 후 일주일. 복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청소를 하고 남편과 시누이의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복희는 도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다니. 복희는 사진 속 도윤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도윤이가 미워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거잖아. 복희는 사진첩을 덮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된 앨범, 여권, 영수증, 그리고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상도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 복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정아에게 1994년 3월. 상도의 필체였어요. 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아, 정숙 아가씨가 말한 그 이름이 이 사람인가? 복희는 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저 병원 재진 받으러 가요. 상도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복희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3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복희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노석균 법률사무소. 강남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박복희라고 합니다. 상담 예약했는데요. 문이 열렸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석균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복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의심하신다고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내용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노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복희 씨, 사실 저는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노 변호사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딸 복희를 꼭 지켜달라고. 복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를 아시나요? 저는 당신 아버님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35년이 되었네요. 노 변호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그 재산을 신탁으로 묶으셨습니다. 신탁이요? 네. 총 200억 원 규모입니다. 복희는 숨이 막혔어요. 200억?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재산은 당신의 친생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상속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복희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김상도 씨는 결혼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당신 남편의 행적을 조사해 왔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제게 부탁하셨거든요. 복희가 행복하게 사는지 지켜보라고. 서류에는 상도의 금융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매년 수억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전부 김상도 씨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 계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김상도 씨가 당신을 철저히 차단했으니까요. 당신은 3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노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 씨, 30년 전 출산 당시 기억나시나요? 방콕에서 나왔어요.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라고 했는데 그곳이 문제였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1994년 당시 그 산부인과는 무허가 시설이었어요. 원장은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희는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 당신이 출산하던 날 밤 민정아라는 여자가 그 산부인과에 들어갔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여자인가요? 노 변호사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정아. 당시 김상도 씨의 내연녀였어요. 복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제 아이는, 제가 낳은 진짜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노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되어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어요. 복희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통곡했어요. 노 변호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복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요. 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산부인과 직원의 증언, 민정아에게 송금된 5억 원의 계좌, 추적, 그리고 최근 병원 의사를 매수한 계좌 내역까지 전부 있습니다. 그럼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싸울 수 있나요? 저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노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 아들 도윤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고 제 신장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복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죠.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복희는 파일들을 바라봤어요. 30년간의 거짓말이 담긴 증거들, 그리고 이제 시작될 복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노 변호사는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죠. 이제는 싸워도 됩니다. 당신 인생을 되찾으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게요. 복희는 눈물을 닦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상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병원은 괜찮았어? 복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대요. 하지만 복희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복희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막 아들과의 대면. 2주 후 복희는 도윤을 따로 불러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한참을 말없이 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술 후유증 생긴 거예요?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복희를 봤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야.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0년 전 방콕에서의 일, 사산된 아기, 바꿔치기 된 출생, 그리고 신탁 재산.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도윤아, DNA 검사라도 해봐요. 분명 엄마 착각이실 거예요. 복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병원 의사가 아빠한테 돈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였어. 도윤은 복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인데요? 복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 김상도와 민정아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어요. 그럼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한테 신장을 주신 건 뭐예요? 왜 남의 자식한테 당신 몸을 희생한 거예요? 도윤은 소리쳤어요. 복희는 도윤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30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야. 내가 첫걸음마를 가르쳤고 밤새 간호했고 학교 보낸 아들이야. 복희는 도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내 살점을 떼어준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도윤아. 도윤은 복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물학적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대. 재혼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돈 받고 저를 팔아넘긴 거네요. 5억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거래된 상품이에요? 복희는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도윤은 복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낳은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복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산 처리되고 화장됐대. 아빠가 한 거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도윤아, 30년 동안 엄마를 이용한 사기꾼이에요. 돈 때문에 갓난아기를 바꿔치기 한 괴물이고요.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편에 설게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안 돼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하지만 넌
생물학적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도윤은 복희의 손을 잡았어요. 제 진짜 어머니는 평생 한 분밖에 없어요. 저한테 신장을 주신 분,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 도윤은 무릎을 꿇고 복희를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제가 칼이 되어 드릴게요.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 제가 다 응징할게요. 복희는 도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강을 등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제오막 가면을 벗기다. 한강 공원에서 돌아온 후 도윤은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자료를 찾아볼게요. 아빠가 엄마 명의로 뭘 했는지 전부 확인할게요. 복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겠니? 들키면. 괜찮아요. 저 기획실에서 일하잖아요. 재무자료 접근 권한 있어요.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았어요. 성진그룹 본사 12층 기획실. 밤 10시가 넘으면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회사 서버에 접속했어요. 아버지 상도가 전무로 있는 재무팀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경악했어요. 복희 명의의 계좌에서 매년 3억에서 5억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총 120억 원이 넘는 돈이 이동했어요. 그 돈은 전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상도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완전한 횡령이잖아. 도윤은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법인 설립 서류, 이사회 의결서,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복희에게 USB를 건넸어요. 엄마, 여기 다 들어있어요. 노 변호사님께 전달하세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복희는 노석균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노 변호사는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탄식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으로 10년은 받을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복희 씨 준비되셨습니까? 이 싸움은 길어질 겁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노 변호사는 복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주눅든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정아를 찾아야겠네요. 민정아요? 네. 그녀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30년 전의 일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노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였어요. 민정아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재혼해서 이름도 바꿨고요. 그럼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오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 후 민정아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60대 초반의 여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나왔어요. 여전히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아는 공항 로비에서 상도를 만났어요. 오랜만이네. 상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왔어? 당신이 불렀잖아. 급한 일 있다고. 그게 아니라. 상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차에서 얘기하자.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복희와 노 변호사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 여자가 민정아예요?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도윤 씨의 생모입니다. 복희는 민정아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의 뱃속에서 도윤이가 나왔다니. 이상하네요. 미워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녀는 당신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니까요. 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녀는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복희는 용기를 내어 민정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민정아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복희가 다가가자 민정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박복희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낳은 아이를 키운 사람이에요. 민정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앉으세요. 두 여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정아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를. 민정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뭘 원하는데? 복희는 민정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낳은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어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민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5억.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복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아깝지 않았어요? 민정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웠죠. 지금도 아까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때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상도는 절대 날 아내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민정아는 눈을 붉혔습니다. 저도 매일 밤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복희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민정아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잘생겼네요. 건강해 보이고 당신 닮았어요. 눈이랑 코가. 민정아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지금 뭐해요? 회사 다녀요. 기획실 팀장이에요. 그래요.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민정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아 씨, 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30년 전 일을요. 민정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상도를 고소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민정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복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증언해주지 않으면 상도는 빠져나갈 거예요. 민정아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할게요. 정말요? 네. 어차피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복희는 민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아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뒤늦었지만 두 여자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도윤에 대한 이야기, 30년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헤어질 때 민정아가 물었습니다. 저 도윤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복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윤이한테 물어볼게요. 도윤이가 원하면요. 민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육막, 민정아의 역습. 하지만 복희는 몰랐어요. 민정아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간 민정아는 즉시 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도야,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복희가 날 찾아왔어. 전부 다 알고 있어. 30년 전 일도. 상도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해. 법정에. 뭐? 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쳤나? 넌 절대 증언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해? 복희가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대. 상도는 이를 갈았어요. 얼마면 되겠어? 뭐? 입 다물고 있으면 얼마 주면 돼? 민정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0억. 뭐? 미쳤어? 30년 전엔 5억이었지. 이젠 물가도 올랐고 리스크도 크잖아. 상도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10억까지만 줄게. 20억 아니면 법정 가는 거야. 민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상도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즉시 복희 명의의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노석균 변호사가 이미 모든 거래를 동결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상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대표님, 현재 계좌가 법적 분쟁 중이라 대출이 어렵습니다. 뭐? 누가 그런 짓을? 상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도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네. 복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당신 명의 아파트 팔아야 해. 도장 찍어. 상도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복희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뭐? 상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복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복희야,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나 이혼할래요. 상도는 경악했습니다. 30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복희가 처음으로 반항한 것입니다. 인연이 미쳤나? 상도가 손을 들어 복희를 때리려는 순간 문이 박차고 열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손 대지 마. 도윤은 상도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도윤은 서류 봉투를 상도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사 횡령 증거예요. 검찰에 제출했어요. 상도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자신의 차명 계좌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30년 사기극은 여기서 끝이에요.
도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도는 주저앉았어요. 도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전 당신 아들도 아닌데요? 돈 받고 사온 상품이잖아요. 상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요. 복희야.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120억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복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상도.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7막 신우이의 몰락.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복희의 집에 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새언니 나왔어.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상도는 어두운 얼굴로 침실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 있어? 정숙은 복희 옆에 앉았어요. 복희는 정숙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부터 여기 오지 마세요. 뭐?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한데. 오빠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복희는 서류를 정숙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정숙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집, 아파트, 상가. 전부 복희 명의였어요. 이게 전부 새언니 거였어? 네. 30년 동안 제 재산으로 아가씨가 호의호식했죠. 복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어요. 새언니,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아니에요. 복희는 일어섰습니다. 30년 전 방콕에서 있었던 일. 아가씨도 다 알고 있었죠?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라고 했죠? 병원 복도에서 오빠랑 하신 말 다 들었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무릎이 꺾였어요. 새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복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가씨가 지난 30년 동안 제 돈으로 산 명품들 전부 리스트업 했어요. 서류에는 가방, 보석, 옷, 신발의 목록이 빼곡했어요. 총액 15억 원. 이거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압류 신청도 이미 들어갔고요. 뭐? 압류? 정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아가씨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제 돈이었어요. 복희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새언니, 새언니. 정숙은 복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30년 동안 저한테 하녀 취급하셨잖아요. 애 하나 낳은 게 무슨 공이냐고 하셨죠. 복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그 애도 제가 낳은 애가 아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가씨도 오빠도 다 끝이에요. 복희는 정숙을 밀어냈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복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정숙의 집에 법원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정숙은 기겁했어요. 뭐, 무슨 압류? 박복희 씨가 신청한 재산 가압류입니다. 직원들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명품 가방들, 침실 옷장에 가득한 명품 옷들, 화장대 위에 보석들, 하나하나 목록을 작성하고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만지지 마. 정숙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만에 정숙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명품 가방 47개, 보석 23점, 명품 의류 130벌, 전부 압류되어 실려나갔어요. 정숙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상도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상도도 자기 일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숙은 복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새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복희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씨, 진작 이렇게 무릎 꿇고 사셨어야죠. 새언니, 30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밥을 조금만 태워도, 청소를 조금만 덜 해도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가씨의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나요? 복희는 정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가씨, 이제 아가씨 인생 사세요. 제 인생에서 떠나주세요. 복희는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어요. 제8막 법정 대결.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복희는 노석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상도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박복희 대 김상도 사기 및 횡령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구석에는 정숙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상도는 1994년 태국 방콕에서 아내 박복희가 사산한 사실을 숨기고 내연녀 민정아의 아이를 친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신탁 재산 200억 원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1994년 방콕 산부인과 직원의 증언, 민정아에게 송금된 5억 원의 계좌 추적, 그리고 최근 병원 의사를 매수한 계좌 내역. 또한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도윤이 회사에서 가져온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어요. 상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문제일 뿐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라고요? 노석균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셨죠? 네, 재판장님. 법정문이 열렸어요. 민정아가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민정아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1994년 3월 피고인 김상도의 아이를 낳았습니까? 민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피고인에게 넘겼습니까? 네. 얼마를 받았습니까? 5억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왜 아이를 넘겼습니까? 민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상도는 저를 아내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피고인이 왜 아이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박복희 씨의 신탁 재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친자식이 있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저 여자 거짓말하는 거야. 재판장이 방망이를 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는 계속 질문했어요. 박복희 씨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산 처리되고 화장됐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상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민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돈을 받고 침묵했으니까요.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상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30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합니까? 제 아이를 판 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민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의사가 나왔어요. 최근 신장 이식 때 검사 결과를 조작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증인은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고인이 제 도박 빚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여갔어요. 상도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희가 증언대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30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까? 네. 저는 도윤이가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복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신장까지 떼어줬어요.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는 방청석의 도윤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다는 걸 알았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희는 상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저를 이용했어요. 사랑도 없이 단지 재산 때문에. 그리고 제 진짜 아기를 죽였어요. 제가 낳은 아기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상도는 일어섰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희야, 피해자라고 부르십시오. 노 변호사가 끊었어요. 상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처음으로 상도가 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행복했잖소. 아들 잘 키우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 행복이었을까요? 복희는 차갑게 반문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행복인가요? 하녀처럼 살면서요?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파했어요. 복희는 노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도윤이 복희를 안았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복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가장 맑은 하늘이었어요. 제9막 선고의 날. 일주일 후 다시 법정이 열렸어요. 복희는 도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노석균 변호사도 민정아도 함께였어요. 상도는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상도는 1994년 태국 방콕에서 아내가 사산한 아이 대신 내연녀의 아이를 친자로 둔갑시켜 신탁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상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횡령한 재산 120억 원은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상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복희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민정아의 차례였습니다. 증인 민정아는 아동 매매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민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증인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증언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민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복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상도와 마주쳤어요. 상도는 수갑을 찬 채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복희야. 복희는 멈춰 섰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낯선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김상도 씨. 복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오나요? 알고 있소. 하지만 제 진짜 아기가 살아 돌아오나요? 상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저한테서 30년을 빼앗았어요. 사랑도 신뢰도 행복도 전부.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 아들이에요. 도윤이. 복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윤이를 도구로만 봤지만 저는 진짜 아들로 키웠어요. 그게 당신과 저의 차이예요. 복희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상도를 보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상도를 끌고 갔습니다. 복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도윤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복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민정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희와 도윤이 다가가자 민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복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드세요. 복희는 민정아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민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도윤이를 세상에 데려와줘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민정아에게 다가갔어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민정아는 도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도윤은 민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민정아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헤어질 때 민정아가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도윤은 복희를 돌아봤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하세요. 도윤이가 원하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정아는 택시를 탔어요. 복희와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이랑 연락하게 해도? 응. 너도 알 권리가 있어. 내 뿌리를. 복희는 도윤의 어깨를 안았어요. 하지만 잊지 마. 너의 진짜 엄마는 나야. 알아요. 평생 엄마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제10막,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복희는 서울의 집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 가구도 물건도 거의 다 처분했습니다. 도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것도 버려요? 응.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복희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슬픈 추억이었어요. 다 비웠어요? 응. 이제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어요. 향한 곳은 강원도 속초.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복희는 그곳에 작은 집을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도윤은 창문을 열며 감탄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복희는 도윤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새로 살 거야.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나도 여기 살래요. 아니야. 넌 서울에서 일해야지. 주말에 올게요. 매주. 도윤은 복희를 안았어요.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복희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아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둘이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복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고 산책하고 책도 읽고 그런 거. 복희는 웃었습니다. 65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이제 알아보려고. 멋있다, 엄마. 도윤도 웃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아빠가 바라셨던 대로. 복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 아기. 복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게. 평생. 복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임신했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 여기 엄마랑 같이 있어.
복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산책 좀 했어.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복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에필로그 1년 후. 복희는 속초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복희는 행복했어요. 도윤은 약속대로 매주 주말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민정아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도윤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어머, 예쁘다. 복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연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앉았어요.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복희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매일이 선물 같아요. 복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복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하죠? 응.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복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계속되는 거겠죠. 복희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엄마, 응? 사랑해요. 도윤이 말했어요. 복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카페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복희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사산된 아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아들을 느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복희의 아들이었어요. 한 명은 하늘에서, 한 명은 곁에서 복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복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살아있어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복희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웃으며 눈을 떴어요. 도윤과 지연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인생의 맛이 그랬어요. 쓰디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달콤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복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박복희로 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 박복희로.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복희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